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따뜻한 봄날 서로를 사랑한다고 맹세하며 수많은 하객 앞에서 약속을 나눴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내 편 같았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아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참 빠르게 퇴색되었다. 첫 해는 그럭저럭 알콩달콩 보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내게 건네는 말은 밥 먹었어. 오늘 야근이야. 피곤하다. 같은 일상적인 문장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조차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나는 혼자 자는 것 같았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남편의 등을 바라보다가 등을 돌리면 그제서야 정말 혼자인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쉬고 있음에도 살고 있다는 감각이 흐릿해져 갔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정상일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신혼이라고 부르기엔 낯간지러울 만큼 우리 관계는 차가웠다. 남편 민석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핑계로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엔 축구 동호회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빠지지 않았다. 처음엔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심을 느꼈지만 몇 달째 반복되자 그것이 내게 얼마나 지독한 외로움을 주는지 그는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는 저녁 식탁 위에서 나는 종종 상상에 빠지곤 했다. 지금 이 자리에 민석이 아닌 다른 남자가 앉아 있다면 어떨까? 말도 잘 통하고 퇴근 후엔 꼭 연락을 해주며 가끔은 꽃다발도 사오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남자. 현실에선 사라진 설렘을 상상 속에서만 되살려야 하는 내 자신이 참 딱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다. 민석은 퇴근이 늦을 거라며 아침에 미리 톡 하나를 보내고는 연락이 끊겼다. 나는 혼자 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하며 유리컵을 닦다가 문득 멈춰섰다. 한밤중에 고요한 부엌에서 접시 하나를 헹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 지금 누구랑 사는 거지? 소리도 없이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고 나는 그 감정을 밀어넣을 곳이 없어 냉장고를 열어 술을 꺼냈다. 원래 술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그날은 기분이 이상하게 따라주었다. 쓴 맛조차도 이 순간엔 위로처럼 느껴졌다. 민석이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의 눈빛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왜 안 자고 있어? 그 말이 전부였다. 오늘 하루 어땠어? 왜 술을 마셨어? 무슨 일 있어? 같은 말은 없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술 마셨네? 응. 민석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고 이 관계에 무언가 심각한 금이 가고 있다는 걸 그제서야 또렷하게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사람이 떠올랐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민석의 친구 성훈이었다. 대학 시절 한 번 본 적 있던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보니 훨씬 부드러워진 인상이었고 말도 참 잘했다. 처음엔 가벼운 인사 정도로 끝났지만 그날 이후 그는 두세 번쯤 내게 안부 문자를 보내왔고 나는 짧게 대답하며 무심하게 넘겨왔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문자를 기다리게 되었다. 괜찮아. 오늘 좀 추운 것 같던데 감기 조심해. 남편은 잘해줘. 내 친구지만 가끔 너무 무뚝뚝하더라. 나 그날 너 웃는 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 민석은 모르겠지. 내 얼굴에 다시 미소가 생긴 이유를.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생각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민석은 여전히 바빴다. 아침마다 허둥지둥 양복에 셔츠를 꿰차고 넥타이 매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거나 구두를 신으며 이미 회사 보고를 시작하고 있었다. 나 먼저 나갈게라는 말조차 없이 현관문이 닫히는 날이 많았고 출근길 커피를 함께 마시던 시간은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다. 그가 없는 아침은 조용하고 그의 흔적이 남은 탁자 위 머그잔만이 바쁘게 살고 있음을 증명해줬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혼자 깨어있는 거실에서 빵을 데우는 전자레인지 소리마저도 왠지 외로워 보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괜히 따뜻하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다. 나만 멈춰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민석도 힘들 거야. 회사에서 스트레스만을 거고 나한테 괜히 풀까봐 더 말을 아끼는 걸 수도 있지. 그렇게 나를 속이듯 위로했지만 그럴수록 속은 점점 더 말라갔다. 차라리 대놓고 화라도 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싸우고 울고 부딪힐 수 있을 테니까. 어느 날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다가 문득 붓을 내려놓고 멍하게 나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새로 산 립스틱 색깔을 민석에게 보여주며 이 색이 예쁘지 않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조차 꺼내지 않게 되었다. 말을 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고 반응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였다. 결혼 전에 민석은 그렇게 말했었다. 내가 너 웃는 거 보면 기분 좋아져. 그러니까 많이 웃어줘. 그 말에 힘이 나서 괜히 헛웃음이라도 지어 보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웃는 모습을 그가 기억하고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카페에 앉아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밝아 보였다. 혼자 앉은 내 모습이 유독 고요하게 느껴졌고 테이블마다 웃으며 이야기하는 연인들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끔거렸다.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성훈의 메시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요즘은 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읽고도 답하지 않았던 메시지였지만 그 문장 하나가 마음에 자꾸 걸렸다. 누군가가 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봐 준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따뜻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제서야 느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럭저럭. 민석은 바쁘고 난 그냥 집에만 있어. 요즘 날씨 좋더라. 보내고 나니 괜히 조급해져서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내가 뭘 바라고 보낸 건 아닐 텐데도 답장이 빨리 오지 않으면 안절부절하게 되는 게 이상했다. 잠시 후 도착한 짧은 메시지. 그럼 나랑 커피 한잔 하자. 내가 웃는 모습 다시 보고 싶다. 문장이 길지 않았는데도 뭔가 뚝 끊겼던 가슴 한 구석이 살짝 건드려지는 느낌이었다. 갑작스럽고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감정이었다. 그런데도 따뜻했다. 민석에게는 받은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민석은 또 늦게 들어왔다. 나는 이미 불을 끄고 누워 있었고 그는 조용히 들어와 옷을 갈아입은 뒤 내게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웠다. 다녀왔어. 응. 일찍 잤네? 응. 피곤해서. 그렇게 대화는 끝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고 민석의 체온이 닿지 않는 이불 끝자락에 몸을 말고 있었다. 마음이 점점 더 식어가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내일은 성훈과 만나기로 했다는 사실이. 커피 한 잔만이라는 말이 다정한 눈빛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 내 마음이 바깥의 온도에 흔들리기 시작한 건 그 때문이었다. 민석이 없는 자리에서 나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는다는 걸 깨달았다. 민석이 주말에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은 거의 없었기에 뜻밖이었고 거실 청소부터 커튼 먼지까지 다시 닦아내며 정신없이 움직였다. 나는 묘하게 신경이 쓰였다. 머리를 말리다 거울을 한참 들여다보게 되었고 립스틱 색을 2번이나 바꿨다. 그 사람 성훈이었다. 민석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고 했다. 선영아, 성훈 올 거야. 오랜만에 봐서 둘이 술 한잔 하기로 했어. 응, 그럼 간단히 안주라도 준비해야겠다. 아냐, 뭐 시켜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평소엔 꺼내지도 않던 접시를 꺼내고 민석이 좋아하지도 않는 오이 무침을 만들었다. 거실 탁자 위엔 초도 하나 켰다. 뭐든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괜히 손끝이 부드러워졌다. 문이 열리자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다. 야, 잘 지냈냐? 너야말로 얼굴 좋아졌네. 어머, 안녕하세요. 선영이에요.
예전에 한 번 뵀었죠. 기억하죠.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대로시네. 성훈의 눈빛은 편안했고 말투는 느긋했다. 내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걸 들키지 않게 조심하며 웃었지만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저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누군가의 기분을 바로 읽어내는 부드러운 눈이었다. 세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고 민석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탓인지 술이 빨랐다. 어느새 눈이 반쯤 풀렸고 성우는 그런 민석을 웃으며 받아주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 말도 마라. 야근이 일상이야. 주말도 없이 돌려막기야. 돌려막기. 그래도 뭐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지. 성우는 조용히 듣다가 잔을 가볍게 채워주며 나를 바라봤다. 선영 씨는 어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네, 가끔은요. 그래도 요즘은 나름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가 묻는 말엔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내가 느끼지 못한 온도였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 같은 것. 민석과의 대화는 늘 보고서 같았다. 요점을 말하고 결론을 내고 빨리 끝내야 했다. 하지만 성훈과의 대화는 그런 게 없었다. 그냥 말이 오고 갔고 그 안에 묘한 위로가 있었다. 민석은 결국 거실 소파에서 먼저 잠이 들었다.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입을 벌리고 자는 모습은 익숙했다. 나는 민석이 잠든 걸 확인한 뒤 조용히 성훈에게 물었다.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좋죠. 마실 수 있는 게 남아 있다면. 보리차라도 괜찮으시면요. 보리차 좋죠. 따뜻한 거. 주방에서 물을 데우는 동안 성훈은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여기 분위기 좋아요. 깔끔하고 따뜻하고 민석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꾸민 거예요. 전 사실 북유럽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우드톤은 잘 안 맞는 편인데 그런데도 잘 어울리는데요.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성훈이 웃으며 건넨 말에 순간 괜히 속이 간질거렸다. 말 한마디에 괜히 진심이 담긴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커피포트를 바라보며 엉뚱한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과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커피잔 2개를 받아 들고 돌아왔고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우리는 TV를 켜지도 않고 음악도 틀지 않았다. 그냥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말없이 시간을 쌓아갔다. 아주 잔잔하고 아무도 모르게 흘러가는 시간. 선영 씨, 웃는 거 예뻐요. 요즘은 잘 안 웃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요. 말은 잘했지만 표정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웃는 얼굴로 모든 걸 감추고 있었는데 성우는 그걸 알아챘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나 스스로가 들켜버린 걸까? 그의 시선은 무례하지 않았고 따뜻했다. 그저 누군가가 이렇게 내 마음을 바라봐 준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몽글하게 흔들렸던 것뿐이다. 민석의 코 고는 소리가 작게 들려오고 그 조용한 밤 속에서 우리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참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사랑도 격정적인 말도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누군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봐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시선 하나. 오늘 밤 나는 이상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의 친구 앞에서 나는 지금 조금 따뜻해지고 있었다. 민석은 출장 가방을 싸며 핸드폰을 2-3번 확인했다. 바쁜 일정이라며 아침부터 짜증을 냈고 나는 모른 척 조용히 도시락과 여벌 양말을 챙겨주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이 조용해졌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어 햇살을 들여다보았다. 그날 저녁 성훈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늦게까지 근무라면서요? 선영 씨 혼자 계신다기에 잠깐 얼굴이나 보일까 해서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이렇게 떨리게 할 줄은 몰랐다. 거절하지 않았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피하지 않았다. 저녁 준비는 소박했다. 미역국과 간장불고기, 냉장고에 남아있던 캔 맥주 2개.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았을 조명등도 하나 켰다. 커튼을 절반쯤 걷고 식탁 위에 보일 듯 말 듯한 촛불을 얹었다. 누가 보면 생일도 아닌데 분위기를 낸다며 웃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내게 일종의 방어막 같은 거였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성우는 평소보다 차분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엔 디저트 가방을 들고 있었다. 분위기 좋은데요? 생일도 아닌데 그냥 혼자 있으면 좀 쓸쓸해서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나란히 놓인 접시 너머로 서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성우는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명보다도 더 부드러웠고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묘하게 체온이 느껴졌다. 혼자 있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용하면 괜히 마음이 더 쓸쓸해져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 가끔 더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맞아요. 나는 그에게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그가 건넨 캔 맥주를 열었다. 톡 하고 울린 소리와 함께 마음속 무언가도 동시에 열리는 것 같았다. 술 기운이 들어갈수록 말은 조금씩 풀렸고 평소 하지 않던 얘기들이 흘러나왔다. 민석과의 무미건조한 일상, 반복되는 대화 없는 시간들, 점점 닫혀가는 마음의 문 같은 이야기들이었다. 민석이 원래 표현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사람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눈빛도 숨소리도. 선영 씨는요? 저요? 지금 뭐가 가장 그리우세요? 그 질문에 나는 말을 잃었다. 가장 그리운 건 손. 말하지 않아도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던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했다. 대신 나는 물었다. 성훈 씨는 누군가 그립진 않아요? 지금은 선영 씨가 그리운 사람이네요. 맥주 캔이 반쯤 비워지고 식탁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대답 대신 나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들려오는 조용한 음악과 조명의 따뜻함 속에서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그가 컵을 들었다. 그 손등에 얹힌 핏줄, 나지막이 흐르는 숨결. 나는 너무 자세히 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눈을 피했을 거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성우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왜요? 선영 씨, 요즘 너무 외로워 보여요. 내가 괜히 자꾸 눈이 가요. 안 그러려 해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감추고 있던 것을 이렇게 쉽게 들키는지.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문을 열어버리는 열쇠 같았다. 우리는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팔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심장이 조용히 두근대기 시작한 거리. 선 넘는 거 싫죠. 누군가 선을 그어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마주친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 흐르듯 다가왔다. 그는 내 손끝을 스쳤다. 딱 한 번, 가볍게. 하지만 그 온도는 지금도 잊히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버린 것 같았다. 조용한 집, 켜진 조명, 그리고 손끝에 남은 체온. 성훈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던 그 짧은 순간은 이상하리만큼 길고 깊었다. 마치 한 장면이 천천히 늘어나 눈앞에서 재생되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손끝이 닿은 건 정말 우연이었다. 컵을 건네다 손가락이 스치고 순간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도 그랬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고 그 짧은 정적이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버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저 순간일 뿐이라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이미 내 심장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었다. 성훈이 고개를 숙였다. 살짝 이마를 문지르며 작게 말했다. 미안해요. 괜히. 아니에요. 괜히라뇨. 그냥 그런 거잖아요. 놀랐을 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얇고 작았다. 그도 알아차린 듯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일어섰다. 그리고는 허둥대는 손으로 외투를 들고 현관 쪽으로 몇 걸음 옮겼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영 씨가 불편해질까봐.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도 지금 조금 흔들려서. 그러니까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나지막이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 문을 지나며 고개를 돌린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다. 손끝은 아직도 따뜻했고 가슴은 말도 안 되게 뛰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조금 전까지 있던 자리엔 그의 향이 남아 있었다. 희미한 향수, 맥주, 그리고 조용한 숨결.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눈을 감고 단 한 번 스쳤던 그 손끝의 기억을 꺼내어 되새겼다.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면서도 이상하게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다. 밤은 깊어갔고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내 안에 뭔가가 슬금슬금 아주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문 밖엔 가로등 불빛 하나만이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다. 나는 눕지 못한 채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고 자꾸만 누군가의 그림자를 상상하게 됐다. 그러다 정말로 소리가 났다. 조용히 열리는 방문, 아주 천천히 삐걱이는 소리. 누구일까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 사람, 성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멈췄다. 달빛에 비친 실루엣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 순간 나는 묻지 않았다. 왜 왔냐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지금이 몇 시냐고.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고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선영 씨, 자요? 낮은 목소리. 귓가에서 맴도는 숨결.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가 나를 내려다봤다. 한 걸음 다가와 내 무릎 앞에 앉았다. 그의 손이 이불 위에 살짝 얹혔다. 나는 숨을 멈췄고 그는 다시 아주 천천히 물었다. 돌아갈까요? 지금이라도.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른손을 이불 밖으로 꺼내 그의 손등 위에 얹었다. 아주 조용하게 스스로를 내주었다. 그는 긴 숨을 토하고 내 손을 감싸쥐었다. 그 다음은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입술이 이마에 닿고 이불이 들춰지고 그의 손끝이 내 팔을 지나 어깨 위를 타고 흘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모든 저항이 사라졌다. 입술이 어깨를 스쳤고 쇄골을 훑었고 나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떨렸다. 멈춰달라고 말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은 다물려 있었고 몸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천천히 나를 덮고 그의 몸이 내 위로 밀려들었다. 나는 숨을 헐떡였다.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깊었다. 참았던 외로움, 목마름, 그리고 오래 눌러두었던 욕망이 차례로 차오르고 터지는 순간 무엇보다 나는 나를 내려놓았다.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미안함은 뒤에 밀려올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저 뜨거웠다. 멈출 수 없었고 멈추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가슴을 덮었고 나는 손으로 그의 머리를 붙잡았다. 입술과 입술이 부딪혔고 허벅지와 허벅지가 얽혔다. 그 밤 나는 선을 넘었다. 아니, 우리 둘 다 넘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아주 조용히 울었다.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리가 복잡했고 몸은 낯선 온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이불 안은 미묘하게 따뜻했고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무슨 꿈을 꿨던 걸까? 아니, 이건 꿈이 아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을 때 문득 방 안에 있던 그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진 걸 느꼈다. 나는 이불을 움켜쥔 채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자리로 시선을 옮겼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닥. 그러나 그가 두고 간 셔츠 한 장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아마 입고 나갈까 하다 말았겠지. 서두르느라. 아니면 일부러 놓고 갔을까.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가 나가던 순간을 나는 보지 못했다. 분명 깨어 있었는데도 나는 그의 마지막 눈빛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아마 일부러 외면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다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가랑이 사이로 묘한 감각이 밀려왔다. 지워지지 않는 밤의 흔적,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내 안의 죄책감. 나 미쳤지.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러나 미칠 수 없었다. 차라리 울어버릴 수 있다면 조금 나을 것 같았는데 눈물은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끈적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쾌락과 죄책감, 달콤함과 더러움, 그 모든 것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남겨졌다. 우리가 나눈 것은 욕망이었을까? 위로였을까? 아니면 그저 충동이었을까? 어떤 이름을 붙여도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건 분명했다. 그 사람의 셔츠를 손에 쥐고 나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날 이후 나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까, 문을 두드릴까. 그 사람이 다시 올까봐 두렵고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봐 더 두려운 나날들이었다. 머리맡에 남겨졌던 셔츠는 며칠을 내 손에 닿지 못한 채 그대로였다. 무심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그저 침대에 누울 때마다 내 안에 남겨진 흔적이 나를 괴롭혔을 뿐이다. 그리고 그 밤 또다시 문이 열렸다. 나는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놀라지도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말없이 내 앞에 섰다. 어떤 사과도 설명도 없이 단지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내 턱을 들어 올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응. 근데 왜 눈을 그렇게 떠?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내 눈빛이 그를 더 자극하고 있다는 걸. 입술이 맞닿는 순간 우리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서로의 숨을 빨아들이듯 격렬하게 얽혔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다른 손으로는 내 슬립을 벗겨냈다. 바닥에 떨어지는 옷소리가 방 안에 쿡쿡 박혀 내 심장을 찔렀다. 왜 이렇게 조용해? 들킬까봐. 그런가 봐. 그럼 입막음은 내가 해야겠네. 그는 웃지도 않았다. 대신 내 입술 위에 자신의 입술을 깊게 눌렀다. 그 순간 내 입속에서 터져나온 신음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본능의 언어였다. 이번엔 전보다 더 거칠었고 더 깊고 더 뜨거웠다. 침대 위에서, 바닥 위에서 나는 두 팔로 그를 껴안았고 두 다리로 그를 감쌌다.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더 내가 원하는 걸 내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다 끝난 뒤에도 우리는 한동안 떨어지지 못했다. 내 등허리를 따라 움직이던 그의 손이 마치 무언가를 다독이는 듯 했지만 그 다정함조차도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다음에도 올 거야? 그건 너한테 달렸지.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다시 끌어당겼다. 이번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남편의 등 너머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손길을 떠올리고 있었다. 뒷목을 감싸던 손, 허리를 지그시 누르던 무게, 그리고 내 귀에 닿았던 그의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게 지금 이 공간, 남편의 곁에서조차 여전히 선명했다. 요즘 좀 힘들지. 일도 많고.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응, 조금. 우리 오랜만에 좀 가까워질까? 그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혀왔다. 남편의 손이 내 팔을 더듬듯 잡았고 천천히 허리께로 내려왔다. 익숙한 감촉인데 이상하게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손길은 내가 기억하고 싶은 온기와 달랐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감촉이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 멈췄다. 오늘은 그냥 잘래. 왜? 불편해. 아니,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등을 돌렸다. 그의 호흡은 금방 일정해졌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이불 속에서 두 손을 움켜쥔 채
내 입술은 꼭 다물려 있었다. 나 왜 이러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물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 몸이 기억하는 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손길이었고 내 가슴이 다시 뛰는 순간은 이 침대가 아니라 다른 침대 위였다. 죄책감은 서서히 나를 조여왔다. 남편의 뒷모습은 더없이 평온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죄인처럼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침대 밑에 감춰둔 작은 티셔츠를 다시금 떠올리고 있었다. 그 사람의 냄새가 배어있는 작고 얇은 그 조각의 천이 지금 내게는 이불보다 따뜻했다. 회식이 끝나고 지친 몸으로 골목을 돌아 나가려는 찰나 나는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사람을 마주쳤다. 그가 나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 다가왔다. 회사 근처인 줄 몰랐네. 퇴근해. 응, 우산 없어? 응, 차 두고 나왔거든. 비는 이미 꽤나 굵어져 있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우산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우산은 작았고 비는 점점 거세졌다. 우린 어깨를 맞댈 수밖에 없었다. 비 오는 날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골목 중간 인적 없는 조용한 구석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혹시 싫으면 지금 말해. 대답은 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다가왔고 비에 젖은 우산 아래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머릿속의 모든 장면이 멈췄다. 남편도, 집도, 이름도, 내 신분도 다 사라지고 그저 입술의 감촉만이 남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가 속삭였다. 알아. 근데 나도 이제 잘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 보았다. 말없이 한참을 골목 끝에서 그가 나를 안았다. 그 품은 지난밤의 그것과는 달랐고 내가 원했던 온기가 그대로 스며들었다. 처음보다 더 뜨겁지도 더 서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포옹 속에서 이미 수많은 말과 선택을 한꺼번에 끝내버리고 있었다. 우산 속 비의 장막이 우리를 감추고 있었다. 남편의 시선이 달라졌다. 눈빛은 말보다 먼저 움직였고 나의 뒤통수를 오래 바라보다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다. 아침 식탁에 앉은 우리. 남편은 빵을 한 입 베어물고 내 맞은편에 앉아 물었다. 너 향수 바꿨어. 향수, 아니, 안 썼는데. 방에 희한한 향이 나더라고. 전에 맡아본 적 없는 거. 순간 멈췄다. 그 향. 어젯밤 골목에서 스며든 그 사람의 채취였다. 셔츠에 남았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가? 세제 냄새 아닐까? 나는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은 나를 빤히 보았다. 의심과 피로가 섞인 눈빛이었다. 뭐 그렇게 예민해졌어. 내 말에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럴 만한 일 있어야지. 요즘 이상하잖아, 너. 부엌 뒤편 하얀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언젠가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잔잔한 호수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옆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하나 붙어 있었다. 생일 축하해. 내 사랑. 오래전 그가 내게 남긴 메시지.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종이가 마치 누군가의 경고문처럼 느껴졌다. 벗어날 수 없는 프레임. 이제 틈이 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TV를 켜놓고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몰래 그의 눈치를 살폈다. 마치 내 손이 아닌 듯 접시 하나를 놓쳐 탁 깨지는 소리를 냈다. 괜찮아? 남편이 묻자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다. 응, 그냥 내가 요즘 좀 정신이 없나 봐.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로 우리의 일상이 조심스레 깨지고 있었다. 보고 싶었어요. 그의 첫마디에 나는 웃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말. 대답하면 더 위험해지는 말. 그럼에도 나는 그 말이 듣고 싶었다. 그날은 낮이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고 우리 둘은 작은 모텔의 하얀 시트 위에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다.
숨결은 닿을 듯 말 듯, 눈빛은 물처럼 흔들렸고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조용히 덮었다.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그는 작게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창밖엔 가느다란 햇살이 떨어지고 있었고 나는 알았다. 이 관계가 멈출 수 없다는 걸. 처음엔 욕망이었지만 지금은 그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에 회식인데 나 늦어. 응, 알았어. 익숙한 톤으로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엔 어느새 온기가 사라졌다는 걸. 나만 모르는 게 아니란 걸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들어와 세탁기를 돌리다가 무심코 거울을 봤다. 그 사람과의 흔적이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었고 내 얼굴엔 지울 수 없는 여자의 표정이 있었다. 샤워기 아래 나는 그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비누 거품 사이로 자꾸만 그의 손길이 떠올랐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고 그는 평소처럼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뭐야, 분위기 다르네?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인다. 그래. 나는 책장에 눈을 두고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 누워 나는 다시 그 사람의 손을 떠올렸다.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이었다. 그 다정한 목소리, 섬세한 손끝,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여자로 대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와 단둘이 떠난 여행, 멀리 가지 않았다. 도심에서 차로 1시간 남짓한 곳, 작은 산자락 아래 강이 흐르는 마을, 고요하고 사람 없는 그곳이 우리 둘에게는 천국 같았다. 숙소 창문 너머로 스치는 바람, 그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따로 또 함께 서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나는 그 손을 너무 자연스럽게 잡았다. 이렇게 나랑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과 함께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토록 선명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차가워졌다. 그는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조용히 내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댔다. 나는 묻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할지, 아내인지 연인인지 아니면 그저 도망친 여자인지, 그 사람과 결혼한 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때 왜 진심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떨궜다. 그땐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불 꺼진 방, 조심스럽게 맞닿은 입술, 숨소리 사이로 피어나는 체온.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너와 나만 있는 시간 속에서 아무 거리 없이 그의 품에 몸을 누였다. 왜 이제야 왔어요? 내가 그렇게 속삭이자 그가 말했다. 이제라도 왔잖아요. 그 짧은 말이 내 심장을 밀어내듯 파고들었다. 이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덜 외롭고 훨씬 더 사랑받는 사람이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의 공기는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식탁 위엔 남편이 혼자 차려놓은 저녁이 식고 있었다. 왔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왜인지 낯설게 느꼈다. 이젠 저 사람의 시선조차 부담스러웠다. 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한 감정만 남은 집. 나는 내 몸의 온기가 다른데 묻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한 집에 살아도 우리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어제까지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던 나는 오늘 아침이 되자 다시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다. 아니, 피곤해서 그래. 늘 해오던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 거짓말은 내 입에 너무 익숙했고 남편은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은 걸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 밤이 오면 더욱 두려웠다.
남편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이 몸이 먼저 뒷걸음쳤고 나는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다. 잠이 많아졌네. 그가 웃으며 등을 돌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의 체온과는 너무 다른 감각이 피부 위로 스며드는 듯했다. 진짜 사랑을 느껴본 후의 몸은 거짓을 참지 못한다. 남편이 내게 키스를 하려던 그날 밤 나는 뺨을 돌렸다.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멈췄고 나는 괜히 짜증을 냈다. 요즘 회사 일도 많고 그냥 좀 지쳤어.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이 내 안에 너무 깊이 남아 있었던 탓이다. 이쯤이면 끝내야 하지 않나. 수백 번 머릿속에 떠오르던 그 생각은 그 사람에게서 전화 한 통이 오는 순간 무너졌다. 잘 돌아갔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만나자는 말에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가 있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은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큰 건 그리움이었다. 끊어야 할 걸 알면서도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관계. 나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이 말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덮어두려 했던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모멸과 실망 그리고 복수를 읽었다. 선영아.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어쩌면 몇 년 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이름 속에 담긴 무게가 등골로 스며들었다. 그 사람 누구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는 그저 숨만 삼켰다. 말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서웠다. 다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며칠 후 그 사람 진우는 더 대담해졌다. 이젠 내가 퇴근하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다 필요 없지 않아. 당신이 원하는 건 이쪽이잖아. 노골적으로 거리낌 없이 말하며 내 손을 잡았다. 한때 떨리던 그 손길은 이젠 무게만 남아 있었다. 나도 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걸 알기에 더 이상 이름 없는 위로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지금 내가 붙잡는 것이 사랑이든 도피든 죄든 벌이든 적어도 나의 선택이라 말하고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에 이상한 기운이 찾아왔다. 배가 아프고 울렁거리는 속. 불규칙해지던 생리가 결국 멈춰 있었다.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들고 나오는 길. 세상이 조용하게 기울어지는 듯했다. 두 줄, 작고 선명한 붉은 선이 내 모든 선택을 흔들었다. 진우의 아이일까? 남편의 아이일까? 아니, 그 어떤 아이도 이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안에 나는 혼잣말을 삼켰고 어느 쪽이든 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었다. 그러나 내가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하고 음식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그는 조용히 식탁에서 일어났다. 병원은 가봤어. 응, 그냥 위험인 것 같대.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진우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그는 당황했지만 오래 붙잡지는 않았다. 그래도 넌 행복해야 해. 그 말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차분했다. 우리는 서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결국 여기까지인 걸 알고 있었다. 아이를 낳기로 했다. 누구의 아이인지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졌다. 남편에게 진실을 말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어떤 선택이든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선영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반쯤 걷고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딱히 지저분하지도 특별히 정리되어 있지도 않은 공간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고 그녀가 늘 살아오던 그 문제없는 집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아침엔 그 일상조차 조금 다른 결로 피부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전날 밤 늦게까지 정리한 문서 더미와 새로 산 이불 커버의 주름이 아직 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주방에는 어제 마트에서 산 귤이 4~5개 남은 채 대충 씻겨진 바구니 안에 놓여 있었으며 선영은 그 바구니를 바라보다가 괜히 귤 하나를 꺼내 손에 올려보았다. 껍질을 까지도 않고 다시 내려놓으려던 찰나 핸드폰 화면이 켜졌고 알람도 메시지도 없었지만 습관처럼 화면을 열어 날씨 앱을 확인했다. 현재 기온 영하 2도, 체감 온도 -6도. 그 수치 하나에도 괜히 움찔하며 어깨를 한번 움츠린 선영은 화장대 앞에 앉아 립밤을 바르고 머리를 넘기며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겨울이 오면 꼭 이런 식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라니까. 말은 작았지만 그 속엔 묘한 감정의 울림이 있었고 그 울림은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졌다. 선영은 유난히 오늘따라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고 눈가의 잔주름과 굳어진 턱선이 왠지 익숙하지 않게 다가오자 눈썹 사이를 매만지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화장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오늘은 그냥 편하게 있는 날이니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선영은 한참 동안 파우치 뚜껑을 열고 다시 닫기를 반복했고 결국 립스틱을 한번 쓱 그어보았다가 다시 화장솜으로 지운 뒤 거울 앞에 손을 올려 턱을 괜히 짚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이유가 없었고 그 무의미한 반복 속에서 선영은 자신의 감정이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점심쯤 동네 카페에 들러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선영은 창가 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자꾸 시선을 주는 듯한 기분에 고개를 돌려 한번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다시 시선을 내려두고 있었다. 그저 아무 의미 없는 교차였을 수도 있고 그녀의 착각이었을 가능성도 높았지만 그 짧은 시선 하나가 유난히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선영은 괜히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손끝의 열기를 오래도록 느껴보려 했다. 그냥 요즘 내가 좀 예민한 거겠지.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걸까? 혼잣말이 입속에서 맴돌았고 그 말이 사라지는 대신 자꾸만 여자라는 단어 하나가 속으로만 반복되어 밀려오는 걸 선영은 애써 부정하지 않았다. 장을 보던 평범한 주말 오후였다. 마트 특유의 공기, 시끄럽게 돌아가는 냉장 진열대의 소음, 부드러운 음악이 깔리는 실내에서 선영은 흔히 그렇듯 쇼핑카트를 끌고 있었다. 손에 쥔 장바구니 목록은 남편 준호가 보내준 톡 캡처였고 크게 특별할 것도 없는 평소처럼 반복되던 장보기였기에 그날만큼은 정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코너를 돌아 회전문 근처 진열대에서 그 얼굴을 마주쳤을 땐 무언가가 또르륵 흘러내린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었는지 감정이었는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었지만 선영이 맞지?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짧은 순간이지만 눈을 제대로 맞춰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윤호였다. 선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조용하지만 묘하게 존재감 있던 아이. 뚜렷한 인상이 있는 얼굴이 아니었기에 쉽게 지나쳤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은 정확하게 기억나 있었다. 학생부실 앞에서 얼떨결에 둘이 잠깐 마주친 일, 체육대회 때 같은 조가 되어 몇 마디 건넸던 대화, 그 작은 장면들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진짜 너네 반 맞지? 난 한참 고민했어. 근데 결혼했어도 넌 여전히 그때 그 느낌이야. 윤호는 눈을 떼지 않았다. 말투는 가볍고 웃음도 담백했지만 그 시선 안엔 무언가 복잡한 층위가 겹쳐져 있었다. 칭찬인지 관심인지 아니면 단지 옛 추억에서 비롯된 감정인지 분명하게 분리할 수는 없었지만 선영은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도 불쾌하지 않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아차렸다. 거부감은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에 숨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은 낯설면서도 오래 기다려온 것처럼 금방 몸 안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다. 둘은 몇 마디 안부를 주고받고 오래되지 않은 시간 안에서 과거의 파편들을 꺼내 놓았다. 윤호는 변하지 않은 말투로 선영이 기억하던 그 시절의 느낌을 고스란히 꺼내 보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닌 그 만남이 선영에게는 생각보다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게 될 줄 그때는 미처 몰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트렁크에 생수와 주방 세제를 넣고 뒷문을 닫을 때까지도 머릿속엔 윤호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이런 타이밍에, 왜 하필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인연, 반가운 얼굴 하나 봤다고 넘겨야 했지만 감정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무언가가 자꾸 꺼내지 말라고 말리는 와중에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뚜렷한 목적도 없고 구체적인 바람도 없는 감정이었지만 몸속 어딘가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선영은 느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였다. 그날 밤 준호는 평소처럼 제 시간에 퇴근했고 둘은 평소처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고등어구이와 두부조림,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푸는 동안에도 선영은 한 번도 윤호의 이름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순간마다 마트에서 마주쳤던 그 짧은 시선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윤호는 분명히 자신을 쳐다봤다. 그냥 반가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건 확인하는 시선에 가까웠고 선영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기에 더 복잡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TV를 켜고 소파에 앉았을 때 선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등을 돌린 채 침대에 걸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들었다. SNS를 켜고 검색창에 윤호라는 이름을 넣는 동안 손끝이 여러 번 멈칫했다. 하지 말자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다. 그 사람의 풀네임이 떠오르고 프로필 사진을 짐작하며 하나씩 내려보는 과정이 어쩐지 탐색이라기보다 망설임에 가까웠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의 계정도 동시에 확인했고 그 중 한 명의 친구 목록에서 결국 윤호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바닷가였다.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수평선이 희미하게 번져있는 석양빛이 은근히 분위기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얼굴이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선이나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윤호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고 스마트폰 화면을 천천히 내려보다 말고 다시 위로 올려 그의 이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윤호. 그 이름이 이렇게 오래 남아있을 줄 몰랐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전혀 연락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날 마트에서의 짧은 마주침 하나로 지금 이토록 깊이 각인될 수 있다는 게 선영 스스로도 납득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게시물 몇 개를 연달아 눌러보다가 이내 폰을 엎어놓았다. 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니,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선영은 눈을 감고 이마를 매트리스에 붙인 채 잠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자문했다. 지금 이 마음이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물음은 한참을 머물렀지만 끝내 어떤 대답도 얻지 못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호와의 계정을 찾은 그날 이후 선영은 며칠을 머뭇거리며 그의 흔적을 들여다봤다. 좋아요도 누르지 않았고 댓글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주 멀리서 바라보듯 그의 사진과 짧은 문장들을 몇 번이고 훑어보았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건 어떤 충동이라기보다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는 자각에 가까웠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짧은 문장이었고 윤호의 답도 담백했다. 며칠 동안 오가는 대화는 긴장도 없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묻어나지도 않았다. 낯섦과 익숙함 사이 어딘가에서 조심스레 균형을 잡는 대화였고 그 안에서 선영은 서서히 마음의 방향을 틀고 있었다. 만나자는 제안은 윤호가 먼저 했다. 선영은 망설였지만 그 망설임이 오래 가지 않았다. 카페에서 잠깐 보는 건데 뭐.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약속 장소를 확인한 후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머리를 말리다 말고 다시 물을 묻혔고 향수는 늘 뿌리던 것보다 조금 더 진한 걸 골랐다. 의도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의도하지 않고는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근처 카페에서 마주한 윤호는 생각보다 변해 있었다. 아니, 변한 것보다 더 단정해졌다는 인상이 맞았다. 고등학교 시절의 조용한 느낌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더 씌워진 시간이란 무게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윤호는 선영을 마주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처럼 그냥 반가운 줄만 알았는데 너는 진짜 오랜만인데도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 그런 말을 듣는 건 오랜만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준호에게는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다. 반가움이나 기억, 그런 감정의 층위를 오랜만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나니 선영은 머릿속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짧지 않은 대화 끝, 자리를 일어서기 전 윤호의 손끝이 무심하게 선영의 손등을 스쳤다. 그 짧은 접촉이 의도된 건지 실수였는지 그 순간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자기 몸 어딘가가 반응했다는 걸 느꼈다.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을 따라 걷다 말고 선영은 멈춰섰다. 손끝을 들여다보며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였나.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버틴 탓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변명하는 말이 밤 공기 속에서 흩어졌다. 두 번째 만남은 의외로 빠르게 이루어졌다. 윤호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그 안에 묘하게 부드러운 강요가 섞여 있었고 선영은 그걸 눈치채면서도 모른 척했다. 다음 주쯤 괜찮으면 다시 한번 보고 싶어. 그날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그 한 문장에 며칠을 머뭇거리다 결국 응, 괜찮을 것 같아라고 짧게 답을 보냈다. 보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이상하게도 안정을 찾는 감각이 먼저 찾아왔다. 불안과 기대가 서로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못한 채 가만히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평소 같았으면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었지만 윤호가 먼저 시간을 정했고 선영은 별다른 이견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으며 그가 어떤 의도로 이 장소를 택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쯤은 자신에게서 기대하고 있던 불편해하지 않기라는 태도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조용히 그의 페이스에 휘말리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면서도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 이상하지? 윤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렇게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어제는 무섭다가도 오늘은 궁금해지고 내일은 또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모르고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선명해졌어. 너를 보는 느낌이. 그 말에 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었다. 가벼운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여운이 섞여 있었다. 다시 설렐 수 있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그 문장을 들었을 땐 순간 숨이 어딘가에 걸린 것처럼 멈췄다. 다시 설렘. 너무 오래전에 두고 온 감정이라 기억조차 흐릿했던 단어. 설렘이란 말이 자기 인생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왔던 터라.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선영에겐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이 윤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녀의 중심을 더 깊이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선영은 뚜렷하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했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 그녀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은 혀끝까지 올라오고도 끝내 발음되지 못했다.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뱉은 말은 경계와 받아들임 사이 어딘가에 걸쳐있는 애매한 문장이었다. 윤호는 그런 선영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싫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날 이후 선영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무해해 보이는 말들이었다. 친구 만나러 나가. 회사 사람들 모임 있어서 늦을 거야.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어. 그녀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너무도 평범하고 흔해서 그 안에 어떤 진심이 숨어 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준호는 그런 말을 듣고도 의심하지 않았고 되려 잘 됐네. 요즘 좀 답답해 보였는데 나가는 거 좋아라며 웃었다. 그 웃음이 선영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윤호의 얼굴이, 웃음이, 말투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돌았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의 각도나 대화 중 눈길을 피하지 않던 그 시선, 작은 농담을 던지며 뒷목을 긁던 습관까지 세세하게 떠오르며
점점 더 선영의 시간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엔 그저 오랜만에 마주한 사람으로 기억했던 그가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슴을 쿡 찌르는 듯한 묘한 여운으로 남게 될 줄은 몰랐다. 생각하려 하지 않아도 어느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오른쪽 베개 위엔 늘 그렇듯 준호가 있었고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따뜻하고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눈을 감고 뒤를 돌아 눕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윤호의 손끝이, 그의 낮은 목소리가, 단정하게 정리된 셔츠 깃이 떠올랐다. 두 개의 얼굴이 겹치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더 뚜렷해지는 잔상처럼 윤호의 손길이 준호의 미소 위로 겹쳐졌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겹침조차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디까지가 상상이고 어디서부터가 욕망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선영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균열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걸. 윤호의 말처럼 다시 설렐 수 있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 그 문장은 들은 순간부터 선영의 마음 속에서 스스로의 언어로 되풀이되고 있었다. 윤호의 손이 내 뺨에 닿는 순간 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했다. 머릿속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했고 눈을 감는 일에 그 어떤 저항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건 실수일까, 유혹일까, 선택일까 그 모든 단어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침묵만이 길게 이어졌다. 그의 손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고 너무도 조심스러워서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기분이 들었다. 입술이 다가왔고 짧은 숨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는 동안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으며 겁내거나 흔들리기보다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익숙한 감정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어떤 윤리도 도덕도 떠올리지 않았고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지조차 희미해질 만큼 감각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입술이 닿았고 그 짧은 접촉 안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교환해버렸으며 그걸 누구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 후 윤호는 말없이 차 문을 열었고 나는 그를 따라 조용히 뒷좌석에 앉았다. 차창 밖 풍경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라디오도 꺼진 상태였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나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 돌아설 수도 있어. 문만 열면 다시 아무 일도 없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반복되었지만 정작 차가 익숙한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핸드백을 꽉 쥔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 외에는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 아니잖아. 입술이 마르도록 침묵을 유지하다 겨우 내뱉은 말이었다. 그 말 안에 담긴 질문과 확인, 기대와 체념 같은 감정들이 서로 엉켜 있었고 윤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운전대를 더 강하게 쥐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몸짓이 내게는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신호처럼 느껴졌고 차가 멈췄을 땐 이미 내 손이 먼저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숙련된 동작처럼 문을 열었고 발을 내딛었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모텔의 유리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말릴 사람도 없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시간이었기에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하얀 시트와 벽에 걸린 TV,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과 생수병까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된 풍경 안에서 나는 오히려 흐트러져가는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 윤호는 문을 닫고 나서도 한참 동안 내 쪽으로 다가오지 않았고 나 역시 그의 움직임을 재촉하지 않았다. 어색하지 않은 거리, 필요한 만큼의 침묵,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감정의 속도, 그것이 그 밤을 채우고 있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굳이 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관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몸이 먼저 말을 걸었고 손끝이 대화를 이끌었으며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동들은 미리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졌다. 나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용했고 그는 조심스러워지지 않기 위해 과감했으며 그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도 책임도 잠시 내려놓은 채 서로의 감각에만 몰두했다. 너무 조용한 밤이었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마주 앉았던 거리보다 더 가까워진 공간 속에서 무언가가 하나씩 허물어지는 소리를 마음속으로만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달라졌다. 단 하루, 단 한 번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이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윤호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메시지가 오지 않으면 괜히 핸드폰을 재부팅하거나 무음 설정을 해제해보기도 했다. 의미 없는 그룹 채팅방을 열어보는 척하며 화면을 넘기고 SNS를 몇 번이나 확인하면서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이미 나는 윤호의 말 한마디, 짧은 메시지 한 줄, 혹은 이모티콘 하나에도 반응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구두를 벗고 가방을 식탁 옆에 내려두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다. 거울을 마주보는 순간 짧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었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그 얼굴 속에 새겨진 표정이 전과는 달랐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깊어졌고 더 조용해졌으며 마치 비밀을 가진 사람 특유의 침착함 같은 것이 생겨 있었다. 준호는 늘 하던 대로 집에 들어왔고 나는 늘 하던 대로 웃으며 그를 맞았다. 저녁 식탁에 앉아 그가 했던 업무 이야기를 듣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으며 말끝마다 짧은 웃음을 섞었다. 내 연기는 무너지지 않았다. 너무도 일상적인 저녁 풍경 안에서 나는 잘 살아남았다. 어제의 일을 마치 남의 일처럼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람처럼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평온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평온한 행동 속에서도 윤호의 손끝은 여전히 기억 속 어딘가에서 또렷하게 살아있었고 그것은 단지 감각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어떤 증표처럼 남아있었다. 그건 우연도 아니었고 충동도 아니었다. 내가 허락했고 그가 받아들였으며 우리는 함께 넘어갔다. 죄는 시작되었고 나는 그것을 아직 후회하지 않았다. 예정된 만남은 아니었다. 정확히 말하면 늘 그러했듯 그날도 그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약속이라 부르기엔 어딘가 조심스러웠고 기다림이라 하기엔 기대가 배어 있었으며 우연이라 치기엔 이미 서로 너무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며칠 전의 일 이후 선영은 자신이 한 번 넘은 선을 되돌아보려는 시도를 몇 번 해보았지만 그럴 때마다 윤호의 목소리나 손끝 혹은 자신이 감추려 했던 표정 하나가 어김없이 떠오르며 결심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만남도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었다. 윤호가 먼저 와 있었고 모텔 바로 앞 작은 공터 같은 골목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선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생각보다 더 평온했고 그 평온함은 오히려 선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 사이엔 익숙해질 만큼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들은 말없이 서 있었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어 버린 듯한 공기만이 그 자리를 감싸고 있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윤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모르겠어. 그냥 조용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불편해졌어. 아니, 그건 아니야. 오히려. 말이 끝나기 전 어딘가에서 들려온 낮고 둔탁한 소리. 차가 진입하는 골목의 작은 엔진음이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렸다. 아주 천천히, 아니, 이미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차린 듯한 반응이었다. 차가 다가오는 속도,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 정차할 때 창문을 약간 내리는 습관까지 그건 준호의 차였다. 그리고 그 차가 골목 초입에 멈춘 순간 모든 공기가 멈췄다.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은 아마도 1초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짧고 낯선 정적 속에서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윤호 또한 그 상황을 말로 덮으려 하지 않았다. 어떤 말도 지금의 현실을 지우지 못하리란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준호였다. 늘 입던 재킷, 잠깐 고민한 듯한 눈빛.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선영아.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고 그 목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준호는 거침없이 그녀에게 달려왔다. 다급하거나 폭력적인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정직하고 확신에 찬 걸음이었기에 더 무서웠다. 선영은 몸을 피할 수 없었고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손이 올라왔다. 생각보다 세지 않았지만 아프게 느껴지는 건 그 힘 때문이 아니었다. 윤호와 마주선 그녀의 뺨을 세차게 스친 소리는 이 골목을 꽉 채웠고 고개를 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으로 와닿았다. 그 순간 선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다리가 힘없이 풀렸고 조용히 주저앉듯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입술이 겨우 떨려 내뱉은 말이었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만큼 목소리는 작았고 그 안에 담긴 말들은 너무도 모호해서 해명으로 들리지도 않았으며 되려 더 깊은 오해만을 부추기는 듯한 울림만을 남겼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엔 어떤 논리도 없었고 단지 부정하고 싶은 감정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건 이미 너무 늦은 말이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준호는 선영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다. 그 눈빛엔 배신이라는 단어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어떤 비참함과 깊은 분노, 그리고 어쩌면 이해조차 섞여 있는 듯한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차라리 울음보다 더 큰 소리로 선영의 가슴을 짓눌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골목에서 단지 숨만이 흐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꺼내 말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들켜버린 순간 말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사실만이 세 사람 사이에 조용히 떠 있었다. 짐을 싸는 모습은 늘 무겁지만 그날의 준호는 유난히 조용했다. 서랍을 여는 소리도 옷장을 닫는 소리도 이상하리만치 질서정연했고 옷을 개는 손끝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사람처럼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다. 선영은 그 장면을 부엌 쪽에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 단단하게 굳은 자세로 서 있기만 했다. 물어야 할까 라는 생각이 수없이 떠올랐지만 어떤 말도 입을 통과하지 못했고 시간은 그 사이를 조용히 지나쳐갔다. 어디 가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건 그가 정말 어딘가를 떠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 두려워서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묻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장면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고 침묵은 오히려 모든 걸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결국 아무런 말 없이 짐을 다 싼 후 집을 나섰고 그 순간부터 선영은 남겨졌다는 감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처음에는 퇴근 시간에 문이 열리게 달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TV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조용히 앉아 시간을 흘려보냈다. 현관문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 번 시계를 확인했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다가 선영은 깨달았다. 잘못했어라는 말이 목끝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내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 한마디가 너무 쉽게 들릴까봐 두려웠고 지금 와서 그 말을 한다는 게 오히려 비겁해 보일 것 같았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조용히 아주 오래도록. 어두운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고 그 고요 속에서 선영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 스스로를 벌주는 것처럼 다리를 펴지도 않았고 등을 기대지도 않았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처음 알았다. 자책은 말없이 반복되었고 생각은 끝없이 같은 자리를 돌기만 했다.
윤호는 그 와중에도 메시지를 보냈다.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그렇게까지 나쁜 일 아니었어. 내 감정은 진짜였잖아. 나는 그걸 믿어. 선영은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화면을 꺼버렸다. 진심이라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말이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는 걸까? 진심이면 괜찮다는 식의 말은 지금의 그녀에게는 하나도 닿지 않았고 되려 뭔가를 피하려는 말처럼 느껴져서 더 멀어지고 싶었다. 그를 원했던 시간도 있었고 손끝이 닿던 순간을 지우지 못하는 자신도 있었지만 그런 감정이 지금의 무너짐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었다. 진짜였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더 조용해졌고 이상하게 숨을 쉬는 것도 점점 더 어렵게 느껴졌다. 언젠가부터 선영은 자꾸 숨을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구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벌이라도 받듯 입술을 다물고 호흡을 끊고 가만히 있었다. 이러다 정말 숨이 멎는다면 아마 그조차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만큼 지금의 자신이 너무 낯설고 또 무너져 있었다. 살아있는 듯 살아있지 않은 느낌. 걸어도 걷는 것 같지 않고 누워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뭔가에 시달리는 감각. 그것이 지금 선영이 살아있는 방식이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건 말보다 시선이 먼저 알려주었다. 정확히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회의실에서 함께 앉았을 때 누군가는 짧은 침묵 후에 고개를 숙였고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는 입꼬리를 올리려다 멈춘 채 시선을 피했다. 한 사람이 말을 줄이면 다른 사람은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그 눈빛들은 조용하지만 단정했고 그 단정은 언젠가부터 선영의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출근 시간이 비슷한 팀장과 함께 타면 예전엔 이런저런 주말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즘은 굳이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그 빈 공간은 불필요한 침묵으로만 채워졌다. 누구도 직접 묻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어떤 영화의 결말을 스포일러로 알고 있는 관객처럼 오직 태도만으로 인물의 죄를 증명하려는 듯한 공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 조용한 압박은 더 깊어졌다. 준호는 집에 있었지만 없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움직임의 간격을 자연스럽게 벌려갔고 한 사람이 부엌에 있을 땐 다른 사람은 방 안에 있었고 물컵을 꺼내는 소리도 리모컨을 누르는 손끝마저도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다. 각방을 쓰게 된 건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단지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각자의 불빛을 껐고 서로가 눕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다. 선영은 자꾸 깨어 있었고 깨어 있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숨을 조심스레 들이쉬는 버릇이 생겼다. 가끔은 괜히 수납장을 뒤졌다. 정리할 이유도 없는 서랍 속을 꺼내고 다시 채워넣고 뭔가를 찾는 척하면서 허공을 헤맸다. 진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손을 움직이는 시간 동안은 생각이 조금 덜 따라붙었기에 그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멈춰 선 자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건 윤호였다. 그 사람의 말투, 웃음, 무심한 듯 다정했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떠오를 줄은 몰랐다. 그리운 감정이라기보단 그가 불러주었던 단 하나의 이름 여자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지금의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내로서의 얼굴, 직원으로서의 얼굴, 죄인으로서의 얼굴. 그리고 그 속에 한때 여자였던 내가 남아있기나 한 걸까? 윤호는 오늘따라 말이 없었다.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어 있었으며 종이컵을 손에 쥔 채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반복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선영은 마주 앉은 채 말없이 그 손끝을 바라보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 대화라는 이름의 공기는 이미 다 빠져나간 듯했고 이젠 남은 잔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란 걸 서로 알고 있었다. 다 버리고 나랑 새로 시작하자. 윤호가 말을 꺼낸 순간 공기가 약간 흐트러졌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제안은 뜬구름 잡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전제로 한 현실적인 선언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한때 그를 향해 쏠렸던 마음의 방향이 순간 다시 기울었고, 선영은 그것을 스스로 느낄 만큼 흔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반갑지 않았다.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말이 왜 이토록 이기적으로 들리는 걸까? 윤호가 내민 손끝에 닿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한 걸음 물러나 있었고,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왔을 땐 거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정작 그 공간엔 아무도 없었다. 준호는 안방에 있었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조금씩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식탁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물컵을 채우러 갔다. 손에 잡히는 냉기조차 예전만큼 일상적이지 않았고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잠시 뒤 준호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선영과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에도 둘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 집에선 내가 불청객이야. 그 말은 화를 내는 것도 원망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담백하게 던진 문장이었고, 그래서 더 깊이 박혔다. 불청객이라는 말 속엔 단 하나의 의미만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어선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 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거실 중앙에 멈춰 섰고 입술을 떨며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제야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이 막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익숙하다고 믿었던 이 공간은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벽도 공기도 조명도 전부 낯설게만 느껴졌다. 무릎이 살짝 떨렸고 머릿속은 멍했다. 감정이 많았던 게 아니라 감정이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의 일부가 아니었다. 눈을 감아도 잠이 들지 않았고 눈을 떠 있어도 깨어있는 것 같지 않았다. 베개는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었고 시트 위에선 몸이 뒤척이다가 어느새 굳어버리곤 했다. 창밖엔 아직 불 꺼지지 않은 아파트 불빛이 드문드문 남아 있었지만 그 자녀의 빛마저 선영에게는 숨을 곳 하나 주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고 조용함은 점점 더 큰 소리처럼 귀를 두드렸다. 눈을 감으면 윤호의 말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준호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어디를 바라봐도 누구의 이름을 떠올려도 이젠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감각이 선명했다. 며칠째 답을 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 몇 개는 이미 읽지 않아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로 시작해서 기다릴게로 넘어갔고 마지막엔 짧은 침묵의 말들이 남겨졌다. 그리고 오늘 저녁 윤호의 메시지는 유난히 단단한 문장 하나로 끝을 향하고 있었다. 이건 이제 나 혼자 만든 관계 같아. 그만할게. 그 문장을 읽고도 선영은 아무 반응을 하지 못했다. 아쉬움보다 미안함이 더 컸고 그 미안함조차 곧 피로로 바뀌었다. 그를 좋아했던 순간은 분명히 있었고 함께 있던 시간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이 지금의 공허를 다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떠났고 그녀는 남겨졌고 이젠 둘 다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았다. 현관문 너머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였다. 늘 그렇듯 일정한 시간,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오는 그의 존재가 어쩌면 마지막 남은 일상의 조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거실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고 선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어. 준호는 그 말을 하며 아주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엔 기대도 없었고 실망도 없었으며 오직 오래 참아온 체념 같은 게 배어 있었다. 이젠 어떤 감정도 붙들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선영은 종이 앞에 앉아 도장을 들었다. 도장을 든 손이 묘하게 떨렸고 아무런 이유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괜히 지문이 묻지 않도록 천 조각을 찾아 손에 감쌌다. 그 작은 조심스러움이 우습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지금 이 선택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가늠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도장을 내려놓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종이 위로 시선을 내리지도 않은 채
선영은 그렇게 멈춰 있었다. 거실 불은 켜지지 않은 채였다. 밖은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지만 집 안의 어스름은 그보다도 더 무거운 기색을 품고 있었고, 선영은 소파 한쪽 끝에 몸을 웅크린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불을 덮지도 않았고 쿠션을 끌어안지도 않았으며 그저 무릎을 접고 앉아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을 골랐다. 불을 켜면 방이 너무 환해질까봐 겁났고 소리를 켜면 어떤 기억이 튀어나올까 두려웠다. 그래서 불도 소리도 피한 채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감싸고 있었다.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선영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이 고요 속에서라도 느껴지는 자극이 없다면 자신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무게라도 붙잡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일어나 옷방으로 들어갔을 땐 어딘가 허전한 기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옷장 한쪽이 비어 있었고 셔츠 몇 벌이 빠진 자리에 옷걸이만 덜렁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넥타이 칸도 몇 줄이 비어 있었고 그 아래 칸엔 접혀 있던 티셔츠들이 가지런하긴 했지만 어딘지 정리 중인 느낌이 더 강하게 풍겼다. 무언가를 남기고 떠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덜고 떠났다는 인상이 강했고 그 차분함 속에서 더 큰 냉기가 피어올랐다. 선반 위엔 반지함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지가 없었다. 작은 보석 하나 없을 뿐인데 상자는 마치 전부를 잃은 것처럼 허전했고 선영은 그것을 손에 들어보지도 못한 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다.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비남이 바닥을 울리는 듯했다.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었다. 윤호의 연락처를 찾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그의 이름을 터치하고 메시지 창을 띄우는 동안 손끝이 살짝 떨렸다. 뭐라도 써야 할 것 같았고 보내지 않으면 너무 늦어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번이고 문장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던 그 순간 그의 프로필 옆 작은 회색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차단됨. 그 세 글자가 감정보다 먼저 인식되었고 그제야 선영은 메시지를 다시 쓰지 않았다. 인사를 건네지도 못했고 이야기를 끝맺지도 못한 채로 모든 것이 그렇게 마감되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 쪽으로 나와보니 익숙한 슬리퍼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외출한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 있던 슬리퍼는 왠지 모르게 시간을 멈춘 물건처럼 느껴졌고 선영은 그 앞에 한동안 서 있기만 했다. 신지도 못하고 치우지도 못한 채 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감정도 풀리지 않은 오해도 아니었다. 그냥 시간의 끝에 남겨진 작은 물건들, 말하지 못한 문장들, 끝까지 꺼내지 못한 눈빛 같은 것들. 그 흔적만이 이 집 안 곳곳에 박혀 있었고 선영은 그 안에서 여전히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들이운 거실은 적막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이 공간이 여전히 살고 있는 곳임을 간신히 증명하고 있었다. 선영은 식탁에 앉아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 한 잔을 앞에 두고 긴 숨을 들이켠 채 유리잔 너머로 흐려진 배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큼이나 흘렀는지 모를 그때 조용히 안방에서 나온 준호가 발걸음을 멈춘 뒤 그녀를 향해 시선을 주었다. 당신이 나간 다음에야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유난히 차분했으며 그래서 더 깊었다. 분노나 울분이 실리지 않은 그 문장 속엔 그동안의 모든 침묵이 무게로 내려앉아 있었고 선영은 그 한마디에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엔 어떤 감정도 붙잡지 않았고 붙잡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서 말 대신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박스를 꺼냈고 옷가지 몇 개를 접어넣으며 손끝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무게가 나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박스 하나하나가 유난히 버거웠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물건보다 더 많은 감정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잠깐 손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움직였다. 서랍을 열며 정리해 두었던 소품 몇 개를 꺼냈고 예전부터 간직하던 사진첩을 손에 들었을 땐 괜히 한 장 한 장 넘기지도 못한 채 그대로 뚜껑을 덮었다. 무언가를 골라 담는다기보다 더는 이 집에 남기지 않아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짐을 마저 싸고 난 후 선영은 거울 앞에 섰다. 오랫동안 바라보던 거울,
매일 아침 이 앞에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누군가의 아내로 또 한 사람의 여자로 살아가던 시간을 마주하던 그 거울이었다. 그 안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표정은 예전의 것과는 달라져 있었다. 무너졌고 견뎠고 이제는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거울을 바라보던 선영은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혼잣말을 뱉었다. 사람은 참 바보처럼 잃기 전까진 몰라요.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뉘앙스를 담고 있었지만 이 집을 나서는 마지막 문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가방을 들었고 문을 열었고 신발을 신은 채 현관 앞에 섰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선영도 그를 다시 부르지 않았다. 그 순간은 눈물도 없었고 언성도 없었으며 단지 끝이라는 감정만이 이 공간을 조용히 채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서는 동안 뒤돌아보지 않았다. 무엇을 본다 한들 남을 것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뒤돌아보는 그 한 번의 시선조차 누군가에게 마지막 기대처럼 남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낮고 조용한 천장의 불빛 아래 선영은 낯선 공간 안에 서 있었다.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었지만 박스 하나 열지 않은 채 손끝만 허공을 헤매며 방 안을 서성이다가 결국 바닥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한 번쯤은 이 공간을 상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았지만 막상 혼자라는 현실이 이렇게까지 가벼운 침묵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다. 가구라 부를 만한 것도 몇 개 없었고 한쪽 벽엔 작은 옷걸이와 반쯤 열려있는 커튼이 달린 창문이 있었으며 모서리가 둥글게 다른 싱크대와 낡은 전자레인지가 겨우 이 방의 쓰임새를 말해주고 있었다. 짐을 풀지 않은 건 어쩌면 이곳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고 아직도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종일 앉았다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섰다가를 반복했지만 어느 자세도 편하지 않았고 바닥은 지나치게 차가웠으며 이불 위에 몸을 얹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 자꾸만 팔을 감싸게 되었다. 눈을 감으면 준호의 차가운 손길이 스쳤고 눈을 떠 있으면 윤호의 낮은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으며 어느 쪽을 향해도 마음은 똑같이 텅 빈 중심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불을 켠 채 거울 앞에 앉았을 땐 마치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것 같았다. 얼굴은 그대로였고 눈도 코도 입도 변한 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표정은 예전과 달랐고 미묘하게 늘어진 피부 아래로 굳어진 표정이 하루를 모두 설명하는 듯했다. 입술이 조금 열렸고 말이 채 나오지 못한 채 머물렀다가 결국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한 울림으로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이 얼굴로 대체 뭘 원했던 걸까? 그 말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은 것이면서도 사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문장이었고 선영은 그 질문을 끝내 회피한 채 등을 돌려버렸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를 따지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고 남은 건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감정을 담을 수 없는 공간뿐이었다.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은 닫히지 않은 채로 저녁을 넘겼고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마저 선영의 존재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이 작은 방이 진짜 자신의 것이 되어버릴까 두려웠고 이 바람조차 막아버리면 어디로도 나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렇게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쉬고 누웠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은 꺼진 채였다. 배터리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연락을 줄 것 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전원을 끄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통로 하나를 일부러 막는 듯한 묘한 안도감을 주고 있었다. 손끝에 쥐고 있으면 자꾸 뭔가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연락이 오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 몫의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 같아 선영은 차라리 화면조차 켜지지 않게 해두는 쪽을 택했다. 불편하지 않았다. 아니, 불편함을 느끼기에도 감정의 회로는 이미 마모된 지 오래였고 지금은 단지 온전한 고요만이 방 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일정한 박자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따뜻하지도 춥지도 않은 공기가 방 안 깊숙이까지 번져와 선영은 오히려 그 무감한 기온 속에서 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시계를 보면 점심시간이 훌쩍 넘었고 배가 고픈 것도 모르면서
괜히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다시 닫고는 이불 위에 다시 앉았다. 그때 거울 앞에 선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외출할 일도 없는데 선영은 화장대를 열었고 립스틱 뚜껑을 조용히 따며 거울 앞에 앉았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 얼굴이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덜었고 퍼프로 얼굴을 두드리는 손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했다. 눈썹을 그리다 말고 마스카라를 들고 뚜껑을 열던 찰나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보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고 눈가에 맺히는 그 짧은 떨림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직감한 듯 천천히 붓을 내려놓았다. 울음은 천천히 시작되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어깨를 말아주듯 움켜쥔 그녀는 마침내 그동안 참아온 감정의 조각들을 그대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거울은 그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만히 그 눈물의 궤적을 따라가듯 비춰주고 있었기에 선영은 점점 더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다. 울음은 짧았지만 깊었고 마치 한 사람의 삶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멈추는 순간까지도 가슴 속 어딘가는 계속 울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순간 외투를 걸치고 나섰고 거리를 걷는 발걸음은 특별한 목적 없이 한 골목에서 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멈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전부 흐릿했고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걷다가 멈추고 다시 걸음을 옮기며 선영은 문득 익숙한 모퉁이에서 발을 멈췄다. 그 골목 어귀에는 오래전 준호와 함께 지나던 술집 간판이 있었고 퇴근길 무심하게 걸어가며 나눴던 짧은 대화들이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고 사람들이 옆을 지나가는지도 모른 채 선영은 그곳에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줄 것 같은 착각 속에 머물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몇 걸음 지나지 않아 벽 하나의 등을 기대고는 천천히 몸을 굽혔다.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혼잣말을 꺼냈다. 누구 하나 날 진짜로 원했던 적 있었을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지는 속도로 사라졌고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 어디서도. 골목의 바람은 가벼웠지만 차가웠고 그 차가움 속에서 선영은 잠시 스스로의 체온을 감지했다. 어딘가 무게를 잃은 사람처럼, 감정을 붙들어둘 공간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눈에 담지 않았고 거리도 시간도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이제 선영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여자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그저 홀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남겨져 있었다. 창밖은 환했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운 기운에 눌려 있었다. 햇빛은 커튼 사이로 조심스레 흘러들어왔고 바닥 위엔 그 틈을 따라 가늘게 금이 그어졌으나 그 빛이 선영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다. 자명종은 울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기척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이 아침은 시작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한때 그토록 바쁘고 분주했던 하루의 첫 시간은 이제 어떤 알림도 없이 조용히 흘러갈 뿐이었고 그 흐름 속에서 선영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식탁 앞에 앉았고 컵에 물을 따라 들고 난 후에도 한참 동안 입을 대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열지도 않았고 커피포트를 켜지도 않았으며 입가엔 미동조차 없었다. 손끝에 닿는 물컵의 차가운 감촉만이 지금 이 순간이 실제임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물성이었고 그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손바닥에 스며들며 무감각하게 식어갔다.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은 멀지도 가까워지지도 못한 채 떠 있었다. 차들이 느리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어깨를 움츠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그 모든 풍경은 마치 스크린 너머에서 재생되는 장면처럼 생경하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이곳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감각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고 세상은 이제 선영을 바라보지 않으며 그녀 역시 더는 그 안에 발을 담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시선을 머물고 있을 뿐이었다. 문득 기억이 흘러들었다.
처음 윤호를 마주했던 마트의 통로. 그의 말투, 눈빛, 그가 던졌던 무심한 듯 강렬했던 말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며 자신도 모르게 허락해버렸던 어떤 충동들. 그날 이후의 모든 순간들이 마치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천천히 흘러갔고, 설렘과 흔들림, 선택과 외면, 무너짐과 외로움이 겹겹이 폭에져 스쳐갔다. 그 모든 장면은 이제 선명하게 떠오르지도 않았고,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기억의 조각으로만 남아 있었으며, 어느 한 장면에 머무를 수도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감정의 잔상만이 이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준호의 손길도, 그 마지막 순간, 그의 표정도 이젠 마음속 어딘가에 깊이 감춰진 듯 흐릿해져 있었고, 그것이 미안함인지 혹은 자연스러운 정리인지는 더 이상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윤호가 남긴 짧은 마지막 메시지조차 더는 선영의 마음을 흔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반응이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를 알려주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선영은 아주 천천히 그 모든 감정이 지나간 뒤에 남겨진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공허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었고 단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으며, 어떻게든 다시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조차 들지 않는, 그저 비어있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시간이었다. 입을 열었다. 소리 내릴 없는 방 안에서 오직 스스로에게 닿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천천히 꺼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늦바람이라 불리는 이 욕망은 결국 아무 데도 닿지 못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탓하는 문장이 아니었고, 무언가를 후회하는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나간 것을 인정하고 남은 것을 마주하는 한 사람의 고백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물은 미지근해졌으며 창밖의 햇빛은 어느덧 벽을 따라 길게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선영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았다.